안녕하세요.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문어가 되려다가 만 남자. 오늘 어록을 남기셨습니다. 앞으로 30년간 특수부 검사는 절대 대통령이 될 수 없다. 그 덕분에 그러셨는지 댓글에서 엄청난 환호를 받으셨고요. 김현종 메디치 미디어 대표님 모시고 향후 전국 이야기하는 세 번째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또 뵙게 됐습니다. 그 1회 방송에서 총선의 선거 3대 요소를 아주 그냥 심플하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구도, 이슈, 그리고 뭐였죠? 인물. 예, 이슈가 맨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읽은 댓글 중인 가장 놀라운 표현은 따뜻한 표현의 분석이라는 게 있었어요. 글쎄요, 정치 어떤 시사에서 부분을 그러니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네, 성원 많이 감사하고요. 또 보시면서 구독, 좋아요, 좋은 댓글 남겨주십시오. 20만 명 빨리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차게 가시죠, 뭐. 예. 예. 일단 궁금한 거는 대통령입니다, 이제는. 잠시지만 대통령 시간이 들어온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 선거 직후에 출근을 안 하셨다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관저에 머무셨다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시간이 돌아온 것 같죠. 네. 뭔 일이 잘 풀려서가 아니라 네. 잘 안 풀려서 네. 그가 어떤 행보를 걸을지 이제 관심이 집중되는데 어제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 개시로 대통령이 모처럼 며칠 만에 나오셔가지고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했죠.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려는데요.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난파는 시작됐다. 오늘 아침 리얼미터에서 4.7% 빠져서 32%. 저는 이제 계속 더 빠진다고 봅니다. 보통 콘크리트 지지선 36% 정도 얘기하지 않았나? 그 IMF 때 YS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정말 3%까지 떨어졌어요. 그랬었나요? 그 홍준표 그 시장 말대로 지하실도 있고 지하 2층도 있습니다. 어쨌든 난파라는 표현 쓰셨어요. 두 번째는 지금이 결국 윤석열 검찰 통치의 붕괴의 기도지만 해빙기입니다. 여름이 녹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 해빙기 과도기에 경제 위기, 뭐 이란, 이스라엘도 있지만 경제 위기, 또 사건 사고 이런 거 잘 막아야지 잘 못하면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날 수 있다. 사실 지금 일단 경제 심각해요. 총선 끝나자마자부터 사실 지금 작년도 살림살이 발표하는 것도 선거 이후로 미뤄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빚은 엄청 늘고 지금 심각한 지표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일단 출렁대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 이란 이스라엘전이 확전은 안 될 것 같아요. 2달 전에 피렌체 식탁의 이란 사람 전문가 그 칼럼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이란도 사실 큰 소리는 치지만 뭐라고 할까 전면전 가기는 좀 어려운 국내 정세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가 댓글창에 저희가 그 칼럼 한번 이란 사람이 쓴 칼럼이 한국 그 미디어 피렌체 식탁에 실린 건 처음이죠. 그렇지만 유가는 영향을 미칠 거고 또 원달러 환율이 아침에 보니까 1380원이에요. 최근 1년 새 최고입니다. 수출하는 기업은 좋지만 이건 이제 물가 압박으로 오는 거고 작년에 5% 오른 데 이어서 또 더 흔들릴 수 있고요. 자료를 보니까 그 S&P 그 원자재 지수가 올 초보다 11.7% 올랐더라고요. 이거는 고스란히 밀가루값, 뭐 구리값 뭐 등등 해서 소비자 물가로 다 오죠. 그 위험성은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슬슬 터지지 못하도록 막아놨다는 부동산 PF랑 저축은행 뭐 이런 이야기들 이미 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끝까지 끌고 안고 갈 수 없잖아요. 저도 사실 제일 예민하게 보는 게 그 부분인데요. 아시다시피 부동산 PF가 왜 재작년인가 그 김진태 강원지사가 이거 상환 안 해도 된다 해가지고 확 하면 난리가 났잖아요. 저기 있는 랜드. 그런 것처럼 이 금융시장은 정말 작은 거 하나에도 크게 반응할 수 있는데 이게 좀 걱정입니다. 국회가 이번 21대 국회가 이제 5월로 끝나는 거죠. 5월 말일. 새 국회는 6월로 시작되고 이게 이제 바통 터치가 좀 이렇게 원활하게 될 때 너무나 이슈들이 지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요.
당선자나 대통령이나 다 큰일 났습니다. 뭐냐면 지금 대통령은 솔직히 말해서 마음속에 어떻게 하면 탄핵을 면할까 이 생각만 하고 있고 새 당선자들은 임기도 시작 안 했는데 뭐 내 책임도 없는데 하고 좀 개길 수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현재 국회의원들은 뭐 나 다 임기 끝나는데 뭐 총선 뒤처리나 하자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고 부처는 부처대로 새 장관 누가 오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렇죠. 이거 뭐 정치만 쳐다보고 이거 국정의 주체들이 다 지금 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때 뭔가 작은 위기 하나가 큰 불이 될 거를 저는 좀 걱정하는 겁니다. 각자 일을 열일해야 되는 분들이 상황이 이래서 그렇지 않을 수 있고 뭔가가 어디선가 아주 허술하게 터져버리면 또 대형 사건이 일어날 수 있고 그럼 지금 뭘 해야 돼요? 그분들 일하셔야 되잖아요. 대통령부터. 걱정입니다. 예, 저는 그 대통령도 지금 머릿속이 한마디로 이런 데는 가지 않고 있고 새 당선자, 현재 국회의원, 부처 다 다른 생각하고 있어서 예. 이 사이에 이제 뭔가 사건 사고가 날 거를 좀 걱정하는데 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거 저는 정치와 경제를 나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특검법과 이런 특검법으로 상징되는 정치적인 어떤 쟁점들과 그다음에 경제 및 민생을 나눠야 돼요. 아마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된 참모가 있으면 이거를 조언할 것 같은데 별로 할 사람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IMF 때 그랬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IMF를 초래하고 나서 비상경제 대책이라는 게 떴거든요. 네. 김대중 당선자 진영 중심으로. 그러나 정부도 참여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야와 행정부가 막내된 협의기구가 97년 12월 아마 대선 끝나고 며칠 뒤부터 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 때까지 이 비상경제 대책위가 가동이 됐거든요. 지금 그런 위원회가 가동이 돼야 됩니다. 정치와는 별개. 그렇지 않으면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시청자분들 중에서 일부는 뭐 IMF 외환위기까지 그건 정말 국가가 부도나는 그런 위기인데 비유를 하는 건 좀 너무 지금 위기를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맞는데 그때보다 한국 경제가 훨씬 커졌고 그 다음에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훨씬 촘촘하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 세계 경제의 어떤 작은 충격도 한국 경제에 더 크게 오죠. 그때보다 개방 정도가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그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피부적 불황, 공포 훨씬 크고요. 경제라는 건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지만 도미노거든요. 뭐 하나가 잘못되면. 지금 김진태 발언 같은 게 하나 잘못 나면 그때는 금융당국에서 막았지만 지금은 누가 왜 막아야 되는지가 불분명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걱정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런 과도기 해빙기에 놀지 말고 일해라. 이런 촉구도 있습니다. 사실 이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뭔가 대안을 가져야 한다는데 이러려면 오늘의 핵심 주어는 그분이잖아요. 그분의 마음가짐이 굉장히 훌륭하시고 냉철하셔야 가능한 일인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그분이 가능할까요? 대통령은 그 지금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사법 처리를 면할까 사실 이게 가장 크다고 봐져요. 그러니까 뭐 그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뭐 거국내각, 뭐 탈당, 뭐 개헌, 뭐 탄핵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지만 개인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머릿속에 있는 건 본인과 가족, 한동훈까지를 거기 포함시켜줄지 모르겠지만 자기 가족들의 안위예요. 쉽게 해서 사법 처리를 어떻게 면할까 하는 점이거든요. 그게 제일 가장 큰 고민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답이 없고 뭐 그런 걸로 봐집니다. 그 얘기는 현재 떠 있는 사안이 피할 길이 없다고 대표님은 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검찰 수사로 한 대통령을 벼랑으로 몰아서 떨어지게 한 적이 있고 2명의 전직 대통령을 각각 20년씩의 실형을 선고하고 살린 경험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분들보다 더 잘했다고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위기가 이렇게 돼버리고 나니까 또 정쟁을 멈춰라. 지금 나라가 위기인데 야당이 대통령이나 여당을 공격하면 되겠니? 굉장히 익숙한 프레임으로. 그게 이른바 정치불신, 정치 혐오를 일으켜가지고 그동안 덕봐온 기득권, 보수 언론들의 자세죠. 네. 늘 그렇게 얘기해요. 제가 얘기한 건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네. 특검법, 지금 민주당은 5월 2일 날 최상병 거 특검 올린다는 거 아니에요? 특검법. 그건 예. 그대로 가요. 네, 그런 네. 것들은 그대로 가고 21대 임기 중이라도 김건희 특별법 발의하고 네, 할 거 네. 있으면 다 하는데 네. 다만 경제에 있어서는 민생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새로 당선된 사람들 중심으로 짜야겠죠. 어쨌든 이분들이 주도하고 정부도 참여하고 지원하는 네. 그런 비상대책위를 만들지 않으면 네. 네. 국가가 45일 동안 붕 뜬다. 이 사이에 난 사고는 누가 책임질 거냐. 다 아니라고 할 겁니다. 예. 부처도 대통령도 이번에 당선된 사람도 지금 국회의원도. 네. 그렇지만 피해는 국민이 입잖아요. 그분의 심리가 좀 궁금한데 이게 뭐 예. 남의 속을 우리가 관시법을 동원해서 알 수도 없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간 저희가 봐왔던 여러 가지 말과 행동이 있어서 좀 추측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분이 지금 어떤 상태실 것 같습니까? 그분은 그분은 분노와 원통함 그리고 두려움 이런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분노하고 두려움이요? 예, 분노와 공포는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네. 그 공포를 극복하는 게 분노이기도 하고 분노에서 용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양반 지금 상황은 용기가 나올 것 같지는 않고 한동훈 위원장이 그 총선 유세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저런 범죄인들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 예. 이거 특수부 검사들은 사람이 딱 두 가지로만 있어요. 범죄인이냐 아니냐. 네. 근데 범죄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안 윤석열 만나주고. 대통령도 지난 2년 동안 이재명 대표를 범죄인이라고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만나주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선거에 졌어요. 예, 예. 분하겠죠. 그러나 국민은 그렇게 보지 않았던 거고 한편으로 또 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의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예. 자기가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무릎 꿇어야 돼요. 예. 국민 앞에, 네. 이재명 대표 앞에, 조국 대표 앞에. 근데 꿇을 용기가 없어요. 지금 뭐 대통령 비서실장을 임명하네 뭐 어쩌네 하는데 사실은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그 대화하자 했는데 나올 때는 예. 자기 입장 정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입장 정리가 안 됐어요. 무릎 꿇을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미안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야 대화가 시작되는데 뻣뻣하게 또 우기겠죠. 그러면 이제 대화 만남 의미 없는 거고 본인도 그걸 아니까 함부로 만나겠다라고 말 못하는 거고. 지금 주말 기사에 보면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빠르면 주초. 예. 예, 그러니까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오늘 내일 모레 이 중에 입장 발표를 정리해서 하실 거다. 그리고 방법은 과거와는 좀 다르지 않겠니? 라고 기사가 났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담화가 아니라 한동안 안 했던 이제 질문 받는 기자회견이 또 가능할까? 이제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아, 윤석열 대통령은 네. 부러지면 부러지지 기자들 질문 받고 웃으면서 답변하고 뭐 그런 네. 상황도 아니지만 그럴 싸움 아니에요. 시계는 모래시계처럼 점점 돌아가고 있고 더 이상 회피할 수 없고 저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뭐 누구누구 예, 신문에 예. 이름 나오잖아요. 네. 저는 거기서도 네. 그 누수, 난파를 봅니다. 그 사람 중에 누구를 고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 다 지금 거절하고 있을지 몰라요. 아. 네. 누구 하나를 대통령 비서실장 시킬 사람이 없을 그렇죠. 수도 있어요. 네, 네. 왜? 운명을 같이 해야 되는데 네, 네. 지은 먼먼은 너무 많고 미래도 없는데 누가 그 대통령 비서실장 하나 했다는 것이 뭐 큰 감투인가요? 잘못하면 같이 갈 수 있어요. 예. 잘못이 아니라 거의 almost. 그런데 누가 하겠다고 하겠어요. 범죄자 집단에 졌다는 분노와 예. 그러면서 한편에 몰려드는 두려움. 두려움. 이거는 근데 왠지 저는 두려움 안 갖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이런 생각까지 가질 정도예요. 그분에 대한 이미지가. 신혜선 본부장이 생각할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할 사람은 누굴까요? 예.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저는 이준석 당선인도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저는 네.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이준석 대표의 포지션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 응? 당신 그동안 잘못했다. 특검 받아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잘못했다고 해도 네네. 이재명 대표나 조국 대표가 그걸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사법 처리의 문제니까.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두려운 건요. 여당 내에서 당신과 함께 난파선을 타고 싶지 않다는 108명의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서 10명, 20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가라앉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신경 써서 챙겨야 될 사람들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이를테면 도봉갑의 김재섭 씨와 이미 뭐 활발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분은 특검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아예 대놓고 말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수도권 정서라는 거는 네. C는 C고 B는 B. 그러니까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네. 잘한 건 잘한 거다는 심리인데 그 풍토에서 당선이 됐단 말이에요. 민심을 좀 더 따르죠. 네네. TK 국회의원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0명만 빠져나가면 네네. 그냥 뭐 박근혜 탄핵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도 우리 최상병 특검에서 실제가 밝혀지면 사실상 이거는 탄핵 사유다라고 아예 또 말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들은 그래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까 언급하신 분들은 지난해도 말씀을 했죠. 나경원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은 이제는 두려울 게 없는 존재가 돼서 공천 끝났고 국회의원 됐고 돌려드리면 네. 김재섭 같은 초선 국회의원들이 쇄빙선이 되고 거기도 안철수, 나경원이 본진이 돼서 네. 윤석열을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그건 그들 내부의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제일 두려워할 사람은 오히려 야당 공격진이 아니라 자기 편이라 생각했던 그 진영 안에서의 아니 192명은 네. 사실상 투표가 정해져 있어요. 네, 만약 투표가 네. 있다 치면 변화가 있다면 108명 안에도 변화가 있는 거죠. 사실은 저는 최수훈 상병특검 개인적으로는 김건희 특검보다 훨씬 더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고 봐요. 보다 많은 국민이 현실적인 이해관계, 자녀를 군대에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특검인데 문제는 여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한테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까지 할 일이냐라고 지시를 했냐 안 했냐. 윤석열 대통령 걸려 있잖아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0일 날 잘했든 잘못했든 제가 취임 2주년입니다라고 성명을 낼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안에 그 양반이 물러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날짜를 챙길 여유가 없을 겁니다. 참모들은 뭐 하고요? 참모들은 지금 다 폰 바꾸고 있겠죠. 폰 바꾸고 있겠죠. 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그 폰 중에 일부를 남겨놓을 겁니다. 네, 그렇죠. 협상을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나도 살아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은 용산 같은데 그 통신사 대리점 같은데 가서 폰을 누가 얼마나 바꾸는가 사실은 통계로도 잡힐 것 같아요. 아니 어둠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누구처럼 28짜리 비번 걸어놔도 이번에는 폰 다 열리거든요. 그때의 검찰이 아닐 거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보수 언론의 이 입장도 볼만해요. 정말 재미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아침에 발견을 했는데 일단 그 기사는 삭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삭제된 기사가 제목하고 이건 남아있거든요. 클릭하면 볼 수 없는데 보수 인터넷 신문이에요. 굉장히 정권 바뀌고서는 이제 부각됐던 거기 칼럼 제목이 대통령은 미디어와 국민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게 칼럼 제목이고 그 사라진 기사에 한 두 줄 나오는데 독단적인 엘리트주의를 가진 대통령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니 뭐 독단적인 엘리트주의야 이미 다 얘기했는데. 아니 근데 제 얘기는 이 보수 언론이 손절은 사실은 총선 전에도 이미 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언론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그 얘기는 조언을 들어라. 그렇지 않으면 그나마 보수 언론도 너를 손절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 앞에 있는 운명은 어떻게 좀 몇 가지로 볼 수 있습니까? 근거 있는 상상. 지금 이미 몇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박지원 그 당선인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거국 내각을 구성해라. 또 뭐 김재섭 이런 사람들은 개헌. 그러니까 개헌이라는 건 조국 대표도 그동안 쭉 얘기한 게 개헌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대통령에서 물러나라. 그 얘기를 야당 측이 한 게 예. 아니라 김재 여당 당선인들도 개헌 얘기를 했. 개헌 얘기라는 건 여기서 결국 임기 단축이거든요. 그리고 김재섭 씨 같은 경우 뭐 4년 중임제 이런 얘기 했는데 임기 단축. 뭐 얼마 전까지 신문에서 뭐 새로운 국민의힘 당대표로까지 거론이 됐잖아요. 그런 거고 세 번째가 이제 탄핵인데 저는 이게 이제 동시에 벌려져 있는 여러 개의 선택지가 아니라 이제 국민의힘 탈당 후에 거국내각 구성 이게 안 되면 점점 이제 불만 여론이 높아지고 해서 개헌론으로 갈 수 있고 개헌론에 대해서도 뭐 오불관원 나 몰라라 하면은 탄핵까지 갈 수 있어. 단계적으로 이 요구들이 올 걸로 봅니다. 진실이라는 게 있다면 시간을 벌어서 은폐할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은폐할 수는 없고 지금은 제가 아까 짧게 지나갔지만 의미 있는 얘기인데 폰을 바꿔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 자, 지금 가능성을 어쨌든 탈당 후에 거국내각 그다음에 뭐 개헌 같은 형태를 통한 임기 단축, 심각하게는 탄핵, 물리적인 탄핵. 뭐 저는 사실은 이 세 가지도 뭐 타당성이 있는 근거가 있는 추론인데 버티기 무작정 버티기는 안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 이제 보수 언론의 손절이라든지 이런 게 더 빨리 올 수 있고요. 오히려 한 발 뒤로 빠져가지고 야당의 어떤 분열을 촉진한다든지 이런 수를 쓸 수도 있죠. 한 발 뒤로 어떻게 그러니까 빠지죠? 자기가 무릎 꿇고 양보하고 그러면서 그 공을 야당이나 정치권에 넘겨서 내버려 두면 그들끼리 또 뭐 이렇게 티격태격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도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문제는 터져 나올 것이고 한번 터져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특검이나 국정조사나 이런 걸 통해서도 터져 나오지만 보도를 통해서도 터져 나올 수도 있고 내부 고발에 의해서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를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야당이 어떻게 좀 공을 넘겨주면 자기들끼리 좀 싸우지 않겠냐 해서 뒤로 빠진다. 그걸로 상황이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적인 문제점의 드러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야당이 공 넘길 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쪽 선수들이 지금 많이 교체가 됐고 제가 보기에는 이 공수 수비가 장난 아닙니다. 조국 대표 총선 과정 보셨잖아요. 던지면 그대로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조 대표가 오늘 아침에 포스팅한 거 보니까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둘러싸고 여권 내부에 갈등이 있는 것 같다. 벌써 했는데 이제 조 대표한테 벌써 제보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러니까 차기 중앙지검장을 이런 시기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충실히 받을 사람이 가느냐, 아니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사람이 가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삿바 싸움이 시작되는 건데 조 대표에게 이런저런 얘기가 들어간다는 것이기도 하고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놓고 윤석열 검찰이 다 100% 윤석열 대통령 편은 아니니까 이 자리에 내가 가서 좀 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보겠다는 사람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난파선의 한 가지 징후입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 불신임 받았잖아요. 선거에서. 그러면 인정하고 다음 4년간 입법부를 이끌어갈 사람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발언권을 주고 의자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저는 정치의 정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정말 여기를 극복할 수 있는 거에 대한 대안을 만들 그런 합리적인 판단을 하고 선택하기 위해서 모든 어쩌면은 지금 정치권에 있는 의사결정, 정책 당국이 결정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제가 지표를 봤는데 앞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재밌는 그 또 하나 뉴스가요. 한은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얼마나 세수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습니까? 전 정부 막 비판하면서 감세 정책 썼고 근데 돈이 부족해서 1분기에 끌어다 쓴
그러니까 이게 가정경제를 생각하면 정말 그야말로 부도응을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을 하는 45조랍니다. 제가 이걸 보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재정 정책에 있어서도 예. 부자 감세는 해주면서 균형 재정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혜택들을 대폭 줄였는데 네. 이런 혼선도 문제고 저는 나중에 이 부분도 문제 돼야 된다고 하는데 경제와 정책에 무지한 대통령을 상대로 적당히 얼버무려 가지고 나라 경제를 2년 동안 역행하게 끌고 온 기재부 경제관료들 청문회에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왜냐하면 그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서 국민 살림에 국가 경제에 얼룩이 지고 멍이 들었거든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특수부 검사도 문제지만 네. 행정고시 재경직 합격하고 기재부에서 예산과 정책을 주물른 사람들도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기재부 개혁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의 강령 3이었죠. 예. 기재부 혁신, 책임을 지는 형태의 예산을 집행하고 책임을 지는 형태로 만들겠다. 근데 제가 총선 전후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200석 안 되면 좋겠다. 예. 왜냐하면 또 탄핵하냐. 예.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피로도가 그러니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는데 너무 힘이 든 거예요. 제발 자기 밥값을 하면 좋겠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의 밥값을 하고. 그걸 왜 국민들에게 자꾸. 그런데 지난번에 저희 방송할 때 거리에 나갈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또 쓰셨어요. 대표님께서. 저도 그 얘기 듣는데 듣기만 해도 근데 힘들고 피곤해요. 제가 두 번째 방송에서 그랬잖아요. 예. 모든 총선에는 나중에 생각해 보면 정말로 민의가 네. 심오한 민의가 담겨져 있다. 저 사실 며칠 그걸 생각했거든요. 네. 이거예요. 만일 야당이 200석을 넘겼으면 야당의 지지자들도 그렇고 야당의 당선인들도 그렇고 한번 힘을 써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야, 200석 이상 줬으니 해라. 근데 딱 192석 줬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야당 단독이 아니라 여당 내 일부의 협조라고 할까 동참을 받아서 일을 해내라. 예. 라는 게 지금 192대 108의 민심이 아닌가. 그렇다면 정말 민심은 절묘하죠. 예, 예. 잘못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다음에 김영현 당선 후보의 말대로 지금 검찰 운영과 관련돼서는 저는 딱 한 가지라고 보거든요. 그것은 바로 선택적 수사입니다. 대표적으로 10만 원 법인 카드를 쓴 김혜경 씨를 대하는 태도와 300만 원 디올백을 받은 김건희 씨를 대하는 태도. 똑같은 자녀 스펙 부풀리기인데 조국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와 한동훈의 자녀를 대하는 태도. 똑같이 대통령의 명예훼손을 저지른 행위에 관한 것인데 문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와 윤 대통령을 대하는 태도. 검찰 독재 정권의 반대자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기소를 한다는 점이고 내 편, 살아있는 권력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안 하거나 부실 수사를 한다는 것인데요. 국가의 수사 자원을 한쪽으로만 쓴다는 거예요. 검찰권이 이미 사유화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법원이 그것을 좀 제어를 해줘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변제를 못한다. 똑같은 대법원이 검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관대하게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선택적 수사를 통해서 괴롭힌 야당 정치인들에게 사과하고 예. 이런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예. 지난번 두 번째 방송에서도 얘기했지만 6월 1일 이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이 심각하니 특검 같은 거는 특검대로 추진하고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그 여야 정부가 망라된 비상대책기구 그거는 새로이 민심을 확인받은 분들 중심으로 해서 경제나 민생을 끌고 가지 않으면 어떤 더 큰 위기가 올지 모른다. 이게 제 걱정입니다. 메디치 미디어 시청자 여러분, 내일이요. 내일이 4월 10일, 16일입니다. 세월호 참사 10주기 날인데 그 10년 전에 도미노 현상처럼 대통령이 탄핵됐던 중간중간을 갚으면 위기관리가 부재했던 7시간 도대체 뭘 했는데 라고 하면서 들어갔더니 태블릿 PC가 나오고 이렇게 상황이 열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지금의 현재의 위기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가 이렇게 약간의 무정부 상태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더 이상 안 들도록. 무정부, 지금 그 과도기, 얼음이 녹는 해빙기고, 그래서 저는 제2의 세월호도 조심해야 된다. 세월호는 결국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이
없을 때 생긴 거잖아. 민간 기업의 어떤 잘못된 관행도 있지만 이태원 참사도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옮기는 것도 있지만 그 과도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청와대 경비가 종로경찰서에서 용산경찰서로 옮겨지면서 익숙하지 않은 용산경찰서가 자칫 그런 어떤 안전사고에 신경을 못 쓴 거라고들 얘기하잖아요. 지금이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내일이 세월호 10주기라 저도 그 당시에 이제 자식 키웠던 부모로서 마음이 무겁지만 지금 이거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현직 국회는 국회의원대로 당선자는 당선된 사람들은 당선된 사람들대로 부처는 부처대로 이렇게 따로따로 놀면 또 어떤 사고가 날지 몰라요. 저는 그게 걱정입니다. 당분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입에 모두가 주목을 할 거예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잘하는 최선의 방법을 내놓기 위한 고민, 그게 지금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 결론은 걱정이라는 거, 걱정이 참 많습니다. 네, 예. 국민의 걱정을 덜어두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